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민중미술가 홍성담 작가의 글개 그림이 결국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요, 비엔날레 창설 20도를 맞아서 광주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성남 작가는 5.18 광주 항쟁에서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하나로 엮어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세월 5월이라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행상한 부분이 문제가 됐죠.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요구로 홍성남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달고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전시는 유보됐습니다. 여기에 특별전 책임 큐레이터였던 윤범보 교수 사퇴하고 특별전에 작품을 낸 다른 작가들 이은엽, 정영창, 홍성민 작가가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는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작품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야말로 5.18 정신의 핵심을 이룹니다. 설령 작품의 풍자 강도가 세더라도 그런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전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 5월의 전시 유보는 표현의 자유라는 예술 창작의 보편적 정신에 비춰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예술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홍성담 작가의 작품의 수정을 요구했고 홍성담 작가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달고로 바꿔서 수정한 뒤에도 그 달고로 수정한 부분이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진정한 수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서 전시 유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게 탈부착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작가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작품에 손을 댈 수는 없지만은 전시에 광주 비엔날레 행정을 담당하는 측에서 그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뭘 더 씌운 겁니다.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전시가 끝나면 떼버리면은 오리지널 작품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겠죠. 그런 식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창작 자율성의 침해 행위입니다. 광주시와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경우 정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전시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퇴한 책임 큐레이터 윤범모 교수 역시 이런 걱정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실이야말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정부 이래의 원칙이 된 예술정책의 기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우려 때문에 알아서 굴복했다면 광주시는 5.18 정신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늘 미래입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이 보내온 메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렵다고 하니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5살 때부터 연탄을 갈고 8살 때는 강목을 주워다가 숯을 만들어 꺼진 연탄을 피울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번개탄을 사서 연탄을 피울 형편은 못 되었거든요. 연탄 한 장에 17시간 태울 수 있는 불조절 경지를 9살 때 마스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면 행색을 보고 친구 엄마는 어디 사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다음 달이면 친구는 당연히 너랑 놀지 말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 등록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공장 다니는 어머님 덕분에 전문대는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IMF가 터졌고 전문대를 졸업한 이분 안산에 있는 공장 현장직에도 취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노점, 알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아무리 일을 해도 보통 사람조차 될 수가 없었어.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보통 사람조차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몫으로 경기도에 조그만 땅을 사고 직접 집을 짓고 마당에 공방을 짓고 있답니다.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답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이기는 게임 뭔지 안다고 합니다. 이기지는 않더라도 지는 게임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예술에 간섭하고 그리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온갖 행포를 부리고 폐악질을 하더라도 그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몽리를 부리고 있죠. 그뿐입니까?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겠다는 자세로 나옵니다. 정말 이 정권이 교묘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풀어야 될 규제와 풀지 말아야 될 규제를 교묘하게 섞어서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풀어야 될 규제 없지는 않겠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이 사회의 1% 재벌들에게만 이로운 그런 규제 풀려는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비칩니다. 제 아는 분이요. 삼성 갤럭시 노트 1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폰을 바꾼다면서 삼성 갤럭시 폰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2를 씁니다. 아니 삼성폰을 쓰지 왜 화면 큰 거 바라면서 눈도 나쁘다는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후져서 못 쓰겠대요. 그 양반은 뭐 삼성이 어떻고 재벌이 어떻고 이런 데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베끼기로 했어. 이른바 베끼기 혁신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끼기 혁신마저도 이제 끝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로 전 세계에서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중국의 추격해오고 더 이상 혁신을 못하겠고 그러니 의료민영화 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 정권을 부추겨서 의료민영화를 사주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마구잡이 규제 완화 뒷감당할 자신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2일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 아래 보건, 의료, 관광 등 7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거듭 밝히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변화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경쟁 제한적이어서 기득권 고수에 도움이 될 뿐인 규제는 풀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한다.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지만 국내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방식대로 서비스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특히 정부는 15조 원 이상의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자랑하지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설령 이만한 편익이 있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15조 원 투자에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 얘기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명박이가 4대강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4대강이 실제로 그랬습니까? 완전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정권 서비스 산업으로 또다시 사기를 칠지 안 칠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에 따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의료법 체계가 의료 서비스 수요 창출을 막고 있다면서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힙니다. 각종 현행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외 환자 유치를 빌미로 국내 환자의 의료권이 담긴 의료법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자 권리를 뒤로 물릴 수 있다는 발상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첫 영리병원 허가 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국계 병원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의료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법인 자회사에다가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 또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분야를 보면요. 아니, 해외에서 부자들 병원, 그렇게 해서 돈 벌어들이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부자들이 가는 병원을 만든 나라치고 전 국민의 의료 수준이 더 나아진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돈 버는 것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의료 문제를 그런 수익의 관점에서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가난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의료의 질이 대폭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국민 개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미국의 인구 중에서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요, 치과 가가지고 이빨 하나 진료하는데도 100만 원, 200만 원씩 줘야 합니다. 뿐입니까? 관광 분야, 한겨레신문 사설 지적을 들어봅시다. 다음으로 관광 분야를 살펴보자. 정부는 국토의 64%에 이르는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지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특구로 지정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 호텔, 의료시설 등의 건립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관이 좋은 산지에 호텔이나 병원이 들어서면 정부가 밝혔듯이 힐링 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객이 찾아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환경 파괴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대강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으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케이블카 설치 확대 등도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 금융 분야도 문제가 많기는 매한가지다. 학원 수강생에게 유학비자를 발급하는 것과 주택시장의 가격 제한 폭을 15%에서 30%로 높이는 것 등은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주식시장 가격 제한 폭이 지금 15%죠. 그걸 30% 늘리고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야말로 단타가 춤을 추는 그야말로 무법적인 그런 투기가 횡행할 게 뻔할 뻔짜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것 등이 그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대책들을 견뎌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 등을 생각할 때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규제를 잘못 풀면 어떤 재앙을 맞을 수 있는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두 눈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페리선, 그 크루즈선의 설령 제한을 갖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제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를 풀어서 그 뒷감당을 최경환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추진되는 규제 완화는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수 정권들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거 수습하느라 세월 다 보냅니다.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어제 우유아빠님이 이런 걸 올려주셨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고 한국은이 날씨가 왜 이리 시원한지 국민TV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6개월 동안 사막의 나라 두바이 출장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다! 라고 하시면서 CMS 계좌 조합비 신청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 두바이 출장 후 한국 복귀 뒤 뒤늦게 CMS 조합비 신청합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늦게나마 CMS 조합비 완료했습니다.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초딩 2학년 우철이에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철아 공부 열심히 해라 화이팅이다. 예,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목포 조합원 뜨기맘 하재선님 2차로 하신답니다. 조합원 김지환 조합원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친환경 양파즙을 하시는데요. 차익 중 50%는 목포 협의회 기금으로 5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쓸 수 있다 하여 양파즙을 다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상자에 양파즙 150개가량 들어있고요.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서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공비가 올라서 지난번에는 박스당 45,000원 했는데 5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죄송하답니다. 구매하실 분은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 수량을 적어서 문자 010-7610-7478로 달랍니다. 010-7610-7478입니다. 제가 요즘 소개해주는 토마토즙 또 제법 팔린 모양인데요. 양파즙도 잘 팔려서 조합원들도 이익이 되면 더 좋고 그리고 또 소액이나마 조합에 후원할 수 있어서 좋고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저님 어디 갔다 오신 모양인데요. 득평휴게소 차가 정말 많네요.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하튼 득평휴게소에 차가 정말 많은데 기사님이 TV조선을 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싫어하는 쓰레기 TV조선이다. 다른 거 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선 대표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를 어기면은 그게 정치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지난 대선 때 온갖 공약들 다 해놓고 경제민주화하겠다, 복지하겠다 해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밥 먹듯이 약속 이긴 박근혜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730 재보궐선거 어려워지자 김무성 대표 스스로 입으로
다른 건 몰라도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어긴거는 누구한테 가서 그게 정치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야 정치가 아니라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무성 당신은 여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해야지 똑같이 공안 통치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칼럼인데요.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이 청와대만 쳐다보는 김무성, 한심한 김무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친박 실세를 누르고 당 대표에 오르더니 재보선에서 박근혜 마케팅 없이도 압승을 거뒀다. 급기야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순위 1위에 올랐다. 요즘 새누리당 지지율은 박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대표 취임 후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다. 청와대 우위였던 당청 관계가 당 우위로 바뀌는 조짐이 뚜렷해 보인다. 이대로 쭉 가면 대권고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김 대표는 내심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대선 주자로서 김무성의 급부상을 의아해하는 국민들 적지 않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냥 무성대장 어쩌고저쩌고 보수 기질이 있는 정치인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대선 주자 지지도는 당내에서 정몽준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밀리고 여야 통틀어에서는 5위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재보선 참패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뒷걸음질 치면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무성 대표.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대중에게 각인된 기억은 오히려 안 좋은 장면이다. 지난 대선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줄줄 읽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찌라시에서 봤다고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 이 한마디는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수준을 찌라시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렸다. 김무성에 대한 과거 이력과 경력, 발언을 들추기 시작하면은 김무성이 한 방에 훅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NLL 포기 발언 그야말로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엎어놓고 나중에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 찌라시에서 봤다. 정말 찌라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김무성의 그 발언을 찌라시에서 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김무성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묻고 넘어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김무성이가 당대표 취임한 후에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김무성의 강점은 통 큰 정치, 공존의 정치라는 이미지입니다. 지난해 철도법 당시 노조와 정부가 정면 충돌로 지자차 타협안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이미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개판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세월호 협상에서 김무성 대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취임 후 야당에서 김무성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손을 놓았습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견제에 밀려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던 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에서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초정권을 달라는 제안이 왔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가 원내대표의 1임해달라는 제동을 받고 못쓰게진 적도 있습니다. 세월호 타협을 첫 작품으로 생각했던 김무성 대표 스타일만 구긴 꼴이 됐습니다. 사실을 뜯어보면은 김무성 인기가 높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다룬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인 김 대표의 호통도 지나쳤다. 60만 장병이 보는 앞에서 군의 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것은 누가 봐도 오버액션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군 장교들도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대상을 불러 혼쭐을 낸다고 존재감이 커지지는 않는다. 정작 세월호 협상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를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해결했을 때 비로소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호통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름대로 휘어잡는 대통령 아래서 대표 노릇하고 있으면은 책상을 치고 육군 참모총장이나 군 수뇌부에게 삿대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군에게 모멸감만 안겨줄 뿐이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그리고 군에서 다시는 그런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민간의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될 여당의 대표가 책상을 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과격한 강경파들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청재 논설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정말로 풀기 어려운 야당과의 협상을 슬기롭게 풀어낼 때만이 그 김문성의 정치력은 입증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김 대표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수평적 당청 관계를 열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당대표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 도리어 박 대통령이 잘 돼야 당이 잘 된다. 당과 청와대는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온다. 군 수뇌부를 죄다 뒤엎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불똥이 튀려 하자 육군 총장이 책임졌으면 끝이다라고 수그러들었다. 유병헌 변사체 발견 이후 검경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경찰청장 사퇴로 가닥이 잡히자 더 이상 말이 없다. 결국은 김무성은 박근혜 눈치를 보는 그야말로 무늬만 반박에 불과한 겁니다. 실세 2인자를 무력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관을 의식한 몸낮추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자칫 눈치만 보다가 날도 세우지 못하고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내셔야 할 만한 스토리나 메시지 부족합니다. 오히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친일 논란만이 오히려 더 거셀 뿐입니다. 김무성 대표 보수의 핵심을 내걸었지만 공허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적인 연대 중시라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오히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될 사람이 박근혜가 다칠까 봐서 박근혜 실종 7시간이 들통날까 봐서 몸을 사리고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이 무슨 대권주자입니까? 대권주자가 정말 지하에서 불 떠 일어나 통곡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자신만의 정치적 화두를 만들고 알맹이를 채워나가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청와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약속을 어기면 정치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갖다 내뱉을 용기가 있는 것인지 진짜 그 강심장에는 뒤로 자빠질 따름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도 돈입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열흘 또 30일 단식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제가 만든 월단식, 사흘간 단식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이 광고를 듣고 단식을 신청하시면은 단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일자, 정자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단식도 하고 그리고 단식 요금에서 5만 원 할인받아서 단식하는 사람에게 5만 원 정자해주는 혹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 출자해주는 그런 이벤트 하신다고 하니까요. 오해숙 생활단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2013년 바로 치료 뭐 이렇게 외운다면 된다고 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신H23님, 어제 1년치 선납하고 확인 부탁했는데 강간무소식이랍니다. 신H23이 아이디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IRSTH,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펄스, 나 57년생 여성입니다. 좌우 동갑이네요. 국민TV 조합원이고 조합비 월납하는 열혈 청취자인데 우리 80년, 83년 아들, 딸 조합원에 꼭 가입시킬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엔 세월호 때문에 좀 달라졌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꼭 가입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겨레신문 권혁철 사회부 지역데스크, 제가 주목하는 차세대 한겨레 칼럼니스트인데요. 오늘 연대장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칼럼을 한겨레에 썼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연대장님 어디 계시나? 배불뚝이 김아무개 인사과장 등 연대 간부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군복무를 하던 통신대로 전화를 걸어 연대장의 행방을 물었다. 내가 연대장 마누라도 아닌데 연대장 행방을 왜 내게 묻느냐는 댄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당신 아는 네 알겠습니다. 확인 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했다. 당신은 휴대전화도 삐삐도 없었지만 나는 늦어도 5분 안에 연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먼저 연대장 집무실에 당번병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대장이 집무실에 없다면 연대장 관사 당번병에게 전화를 걸어 행방을 확인했다. 집무실과 관사에도 연대장이 없다면 정문 위병소에 전화를 했다. 위병 근무자에게 물으면 연대장 차량이 언제 부대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수송대 배차기에 확인하면 연대장 차량의 외부 행선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권혁철 기자의 이 이야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이해할 겁니다. 통신대 전화를 가지고 야 연대장 어디 있어? 연대장이 통신대 신고하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당직 사령의 전화 받으면 난감합니다. 그러면 온갖 수단을 써서 연대장 행방을 알아내는데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알아냈던 겁니다. 권혁철 기자가 20년 전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논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4월 16일 오전 10시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첫 서면 보고를 받고 7시간이 지났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권혁철 기자의 군 복무 시절 연대장 찾기 경험을 비춰보면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의 몇 가지 대목만 확인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의 진원지는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호한 답변이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있었다고 대답했다면 대통령의 7시간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3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에 계셨느냐는 질문에 대해 위치에 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김기춘의 주둥이 아리가 결국은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몰라도 안다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김기춘이 박근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한 건 아닐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가, 통치 문화 자체가 그랬던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 니들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신고 안 하고 가더라도 나 찾지 마.
라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 자기도 모르게 위치에 관해서는 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승객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초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대통령의 행방을 7시간 동안 모른다는 비서실장의 답변을 넣고 뭔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까 대답을 회피했다는 추측 당연히 무성하게 나올 겁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산케이 신문의 악의적 보도가 있자 청와대는 뒤늦게 대통령은 청와대 격리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격리라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전히 찜찜하고 답답합니다. 최근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청와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인재 쪽팔린 줄 아시오. 대통령 7시간 이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의 핵심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위가 7시간 동안 사라졌거나 불투명해졌다. 바로 그 점입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박 대통령은 4월 16일 7시간 동안 받은 24차례의 서면 유선 보고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 공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7시간의 미스터리, 그건 바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 통수권자의 지위가 7시간 동안 사라졌거나 불투명했다는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고치자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